뭐 본인 소개부터 좀 하시죠. 예. 저희가 서울에 이제 보면은 명동, 그다음에 이태원, 홍대, 신촌, 종로에서도 인사동이라든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상권. 네. 이 상권들은 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관광 상권으로 그렇죠. 인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체 소상공인 상권들이 어렵지만 이곳들은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가 그렇죠. 관광 상권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국가가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상당히 떨어졌고 네. 여기는 또 이제 생활형이 아니고 관광형 놀러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매출은 엄청 떨어졌고 가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런 특별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명동은 공실률이 55%, 이태원은 60% 이렇습니다.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인데 이미 붕괴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좀 마음을 갖고 여기를 완전히 슬럼화되지 않게끔 좀 단둘이 해가면서 이끌어가는 게 국가의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개 상권이 모여서 서울 한양도성 관광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우리의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 오는 이제 의원님하고 원장님한테 좀 각별히 좀 더 챙겨주시고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지금 얘기는 하고 상인들이니까 삼자의 차원이긴 한데 요것은 왜냐하면 저희는 관광객은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막아서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남은 저기 명동 상권은 지금 정말 아시잖아요.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문을 못 닫는 이유가 빚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빚을 저기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이게 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는 사실 탕감해달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싶은데 이 빚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명동 상권은 좀 관리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가 외국 관광객을 다시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비가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요 큰 데로 뺏겨요. 강남이나 백화점 이런 곳으로 다 상권을 뺏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조금이라도 명동은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버릴 수 없는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국가적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보살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권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슬럼화를 방지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가 돼도 이 상권에 찾아올 외국 관광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와봤자 볼 게 없어지고 놀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어려움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관광 명소가 5개예요. 명동, 이태원, 신촌, 홍대, 종로 여기입니다. 이것들이 다 슬럼화되고 나면 서울의 관광, 한국의 관광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화 되기 전에 지금서부터 이 사람들을 같이 특별하게 좀 이끌고 가야 된다는 문제는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도 이게 특별 재난구역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는 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지자체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관할 책임인데 물론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역적인 문제긴 하죠. 근데 관광은 대선 후보들이 이건 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결정권은 사실은 시장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태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사무총장 지역구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원장님께 하고 저하고 좀 해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권이고 그렇죠. 랜드마크인데 여기가 잘 죽는 건 대한민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이 딴 데는 몰라도 명동, 이태원, 홍대, 인사동은 다 알거든요. 홍대 다 아는데 여기가 완전히 다 그리고 이게 상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대기업들만의 매장이 되면요 특색이 없어버리고 그러면 거기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재미없어. 정확하게 재미가 없어서 안 오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게 제대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슬럼화되면 거기에 또 나중에 또 도시 정비하고 하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나중에
쉽게 말하면 사고 난 다음에 뭐 투입될 돈을 미리 해가지고선 살리는 그런 그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네. 예, 맞습니다. 어차피 돈 들어간다. 슬럼화되고 망가지면. 그렇죠. 정리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손실보상법 할 때 우리가 감히 이런 우리의 그 명동만이라는 그런 편차적인 거를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손실보상법 할 때도 조금 이제 재난지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재난지역으로 선정하면 그 다음에 따르는 조치가 있으니까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법 체계를 또 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그건 또 좌우적이면 뭐 우선 재난지역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나오니까 그게 우선 선정이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옛날에도 보면 수해지역 재난지역이 하면 금리라든지 이런 조치가 좀 따르니까 거기가 의존이 중요해요. 지금은 차이가 없으니까 나머지가 문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원장님하고 관심을 좀 네, 뭐 저도 뭐 가능하면은 뭐 저 기회가 되면은 공감하시죠? 더 들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재영입니다. 본인들 소개하고 이제 말씀. 저는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지금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하고 있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김환 네. 씨. 예.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법이랑 경제 복수 전공하고 있는 안효건이라고 법조공안에 안효건 네. 안효건 씨. 아 예. 그래서 일단 주제는 청년 정책 아니 청년 그 창업 쪽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창업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치랑 정책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됐는데 가장 최근에 본 경제 기사 중에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의 규제를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온라인 독과점을 방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 해서 미국이랑 비슷한 흐름으로 그런 법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KDI에서는 이게 너무 규제 수준이 심하다. 아직 독과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까지 막아가지고 대기업의 이윤을 줄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중소기업이 그 자리를 채워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규제만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을 느꼈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같이 커야 되는 것은 청년 창업도 같이 커야 되는데 그럼 이 둘을 연계를 하는 작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이 규제랑 이게 병행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모전을 참여하면서 낸 정책 중에 그 국가에서 연계를 해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이 외연 확장을 나서는데 드는 인건비는 너무 그 부담이 큰데 청년들은 그 기회조차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 임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먼저 소위 말해서 열정페이라고 하죠. 임금을 받지 않고 먼저 일을 하고 대신 그 분야에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처럼 연계를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그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임금은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성공했을 때 성과금 형태로 돈을 받으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윤도 얻는 동시에 기회가 훨씬 많아질 수 있는 이런 좀 창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된 중소기업 창업에는 혹시 저런 건 없어요? 그 대기업에서 멘토링 해주는 이 창업에는 대기업 멘토링 같은 시스템도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이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 걸 좀 많이 유도하고 이게 워낙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 관련된 기업의 전통적인 기업 고객 관리라든지 그 육성이라든지 교육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거는 대기업이 그런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약간 ESG 경영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되는 거지 정말 대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확장을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계속 봉사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외연 확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서 정부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은 그 연계를 같이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 네.
저도 이제 저는 정부에서 말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창업을 좀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 취업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참 그 창업이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제 정책을 저희끼리 다 같이 얘기를 했을 때도 창업에 대한 그 주제들이 막 나와서 제가 또 제 주위에 또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또 인터뷰를 또 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런 예산을 지원도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더 부족한 건 약간 좀 질적인 측면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제가 그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사례나 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요, 이런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걸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세액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자문을 해주거나 뭐 법적 자문을 해주고 이런 멘토링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멘토링 그걸 네. 좀 키워줘야지. 우리나라 사실은 시니어들이 많은데 외국은 시니어들이 은퇴자협회 같은 게 세거든요. 그쵸. 은퇴자협회가 그런 멘토링을 시니어 하는데 멘토링 우리나라는 중요하죠. 사실 되게 젊은데 직업 요새는 노조 때문에 빨리 막 나가잖아요. 은퇴하니까, 예. 그런 분들이 건강한데도 아직 이런 사람들 멘토링을 해줘서 사실은 그분들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분들인데 예. 그런 걸 연결시켜 있는 좋은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 문화가 아직 그런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관심 가지고 하면은 관심만 있으면은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런 그분들 사회생활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예. 본인들도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예, 예. 그분들이 뭐 옛날처럼 연봉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만 지원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차원에서도 이제 산학협력관을 통해서 뭐 청년들한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이제 모든 과에서 좀 다 몰리다 보니까 그런 자문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래, 하여튼 청년 창업이 참 할 수 없이 뭐 대부분 할 수 없이 가는데 너무 참 어렵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재형입니다. 제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야간 차량 시위를 비롯한 시위 현장, 그리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빈소나 분향소를 찾아뵙고 참 그분들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 대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또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방역 대책을 지금 2년째 강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그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고 지원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미봉책으로 계속해 오다가 작년 7월에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지만 그 역시 정당한 손실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손실보상법,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장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겠다는 반쪽짜리 보상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최승재 의원께서 국민 발언대 나도 할 말 있다라는 이러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신 것은 고맙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11월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간다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좀 틔워주는 듯 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정책을 철회하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 방향의 칼을 다시 빼든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크게 3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합리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해서 백신 접종 확인하고 입장시키고 인원 제한도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감염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백신이라는 것이 저녁 9시만 되면은 효과가 없어지는 신데렐라의 마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업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내고 누리는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고 비례 원칙에 맞지도 않는 영업시간 제한 당장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이 빠져있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산자위에서 기립표결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손실보상법은 이미 그때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많은 특별법들을 보면은 5.18 민주화운동 보상특별법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률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국가의 방역대책에 순응해서 정말 잘 협조해서 국민 건강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손실을 보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생존이 달린 이 재산권 제한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국가의 방역 대책에 2년간 정말 잘 협조하고 순응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분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는 손실보상법은 조속히 개정해서 이미 발생한 손실, 1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료 문제입니다. 지금 손실보상법에 손실보상의 기준을 산정하는데 고정비용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라고 국민들을 기망했지만 결국은 작년에 전기료 올렸고요. 금년에도 대선 끝난 다음에 2차례에 걸쳐서 전기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전기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기료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상의 기준에도 반영되고 특별히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또 적어도 기본요금 이상의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예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전액 면제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손실보상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철폐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정책 정말 잘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그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입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손실보상 그 자체를 제한하는 손실보상의 페널티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더 이상 불필요하게 옥죄는 그러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방역대책의 파트너입니다. 같이 일을 해야죠. 근데 이 정부는 계속 감시하고 억제하고 방역대책을 잘 이행을 해서 국민 건강을 함께 지켜야 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오로지 온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피해를 오롯이 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미력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김하경입니다. 저는 그 배달료 수수료 때문에 한 말씀 하기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에게 배달 수수료는 너무나 큰 부담이 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하시면은 13,000원짜리 배달을 가면은 저한테 돌아오는 게 8,400원 정도 옵니다. 근데 이게 어때서 그런가 하면은 그 중개 수수료가 1,100원 들어오고 배달료가 3,000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대한 이제 부가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총 4,300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들어오는 건 한 8,400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1월달 들어가지고 그 배달 수수료가 또 오르다 보니까 일반 대행업체에서도 이제 뭐 바로거나 이런 데서 배달 수수료를 또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2kg에 이제 그 받아가는 게 4,300원 받아가거든요, 기본 요금이. 근데 기본 요금이 그렇게 저 많이 나갈 때는 7,000원, 8,000원이 나가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너무 큰 부담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교육 주체로 저희들도 이제 배달료를 그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돈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받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또 매출로 잡히니까 그 부가세라든지 그 소득세가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는 돈이 자꾸 더 많이 나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너무 적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장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배달료하고 플랫폼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장사하는 것인가? 그 플랫폼 회사를 위해서 장사하는 것인지 내 가족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이제 한 푼이라도 이제 그 배달료를 아끼려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 7시에 출근하면은 9시에 퇴근해서 집에 하면 10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그 쉬는 거하고는 1년에 단 4일이래요. 주때 이틀, 부정때 이틀 이렇게 4일 쉬면서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일을 하다 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손실은 자꾸 커져만 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그 대면하고 비대면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면으로 하면은 우리가 카드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제 간편 결제를 하고 있어요. 간편 결제를 하니까 3.3%를 지금 현재 뛰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들어오는 게 자꾸 이익금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플랫폼에서도 직접적인 카드를 결제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그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을 이제 정부에서 자꾸 자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금 수저나 젓가락 이건 X표를 쳐내면 저희들이 안 갖다 주거든요. 안 갖다 주는데 손님들은 이제 그거를 모르고 안 가져왔는데 또 다시 또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요구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또 배달료를 또 내고 갖다 줘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또 리브 문제가 있어요. 리브를 이제 손님들이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이거 쓰는데 리브를 우리가 좋게 쓰기 위해서는 뭐 만두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이걸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갖다 주면은 바로 이제 별점이 한계가 올라오고 이제 뭐 맛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이게 스트레스 우리가 받는 게 너무 지금 심각하게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리브를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장사는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플랫폼
회사를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인지 이거를 진짜 모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든지 정부에서 하든지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거 뭐 정책을 펴서 한 가지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박철우입니다. 제가 국민바른대에 선 이유는 힘들고 억울함이 많아서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백신 패스, 접종 완료자만 받는 정부 예방 수칙에 의해 가지고 명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명도 소송 피고 당사자의 남편으로서 삶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서 장사를 못해 매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연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째로 호프집은 저녁 6시부터 영업 시작인데 시간 제한, 저녁 9시와 백신 패스, 접종 완료자, 그리고 인원 제한 4인에서 6인으로 인해서 손님이 없습니다. 둘째,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식자재 값을 선지급을 해야지만이 식자재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급여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임대료를 연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상황입니다. 셋째,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지만은 여기에는 독소 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란 임대료가 3년만 미납되면은 갱신 청구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명도 소송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즉 창업을 했을 때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 다 포기하고 원상복구, 철거비까지 오히려 물어주고 쫓겨나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현재까지 2년 동안 수많은 집합 제한과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백신 패스, 접종 완료자만 받고 장사를 하라고 강제적으로 자영업자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많이 힘들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년 동안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힘든 거 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라 하면서 매번 연장할 때마다 총리님, 의원님, 관료님들은 죄송하다, 송구하다, 힘든 거 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라, 두텁게 보상해주겠다, 이 말 한마디면은 끝이겠지만은 저희는 긴 기간 동안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가슴속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었는데 결국에는 소급 손실 보상 없고 돌아오는 것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명도 소송과 신용불량자, 그리고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해 떠나보내야 했으며 이 직원들로 인해 노동청 고발 조치 당했습니다. 총리님은 참고 기다리면은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해 주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을 이행해야지만이 약속인 것이죠. 하지만은 국민과의 약속은 아직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야지만이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은 정부는 약속을 이행을 안 하니 더 이상 정부의 믿음이 없습니다. 정부 대책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 소급손실 보상 적용하고 국가재난, 정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과 임대차 보호법에 독소 조항을 개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와 손해,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바람으로 나도 할 말 있다,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승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기 모여주신 기자분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나와주신 여러 사장님들, 대표님들 어떤 절절한 사연 잘 접수 잘 받았고요. 오늘 내용 제가 확실하게 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완전하게 해결될 수도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이 오늘 방송은 지금 현재 생중계를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최승재 소상공인 소통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다시 라이브로 저희가 볼 수 있고, 매주 수요일 날 1시 30분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국회 정문 1문에 앞에 신청하러 오셔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들을 정리할 거 하고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3분씩 이렇게 모셔서 방송을 하고, 또 이걸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관계자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시고 발언하신 분 감사드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민원이 해결되고 그래도 희망이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